이번 시간은 13년 4월 28일 유통관리사 상권분석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떻게 풀어가는가의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지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그 문제와 관련된 단원들의 내용이 상기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단원들도 기억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학습을 했는가, 충분하게 학습하지 않은가는 떠오르는 그리고 학습된 부분들에 대한 정리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틀릴 수 있으니까 좀 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6번 키오스크에 대한 올바른 설명만을 나열한 것은, 키오스크라는 것은 터치스크린의 정보 제공도 있고요. 영세한 판매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그런 정보 시스템의 하나의 기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주로 쇼핑몰의 공용 장소에서 제품 진열을 하는 독립 매대가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쇼핑객들을 점포로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활용될 수 있게 되고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그리고 3번 인기가 많은 쇼핑몰에서 독립적인 매장 내 점포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형태를 또 취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오스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기술된 것은 1번, 2번,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점포와 가격으로 경쟁하게 되고 구색을 많이 갖추고 있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다양한 구색, 할인점의 형태들을 또 취할 수도 있게 되겠죠. 키오스크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 2, 3이 가장 올바른 나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귀금속 상점이나 떡볶이 가게들이 몰려 있어서 엄청난 집객력을 갖는 경우, 집객력이라는 것은 고객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영향력을 갖는 경우 어느 입지 원칙에 대한 상황인가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같은 유사하거나 또는 보충적인 소매업이 모임으로 인해서 군집을 통해 더 큰 유인 잠재력을 가져왔다의 경우에는 1번 동반 유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충 가능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업이 고객을 교환할 수 있는, 그래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인접지역에 위치를 하게 되면 매출이 높아진다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3번 고객 차단의 원칙은 고객이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자점에 들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원칙이고, 점포 밀집 원칙은 밀집되면 좋겠구나 라는 원칙이 아니고요. 밀집하게 되면 매출액이 감소될 수 있다라는 점의 그런 원칙이고, 접근 가능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리적으로 인접했다든지 혹은 교통이 편리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매출을 높일 수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28번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요소에 인구가 포함되지 않는 모형은,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는 문제의 계산을 한다든지 특정한 그런 상권 분석 이론 내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찾는 형태들을 취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변수가 아닌 그런 이론은 무엇이냐를 찾는 거죠. 상권의 분기점을 찾아내는 컨버스 제1법칙, 그리고 컨버스 제1법칙은 거리와 인구를 통해 가지고 계산하는 모형이고, 이번에 케인의 흡입력은 인구 그리고 소요시간, 매장 면적을 고려한 그런 모형이고, 3번 컨버스 제1법칙을 수정한 컨버스의 제2법칙은 인구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관성인자 또 거리 등을 고려한 거고요. 4번 소규모 도시의 상권을 정의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거리와 인구죠. 5번 이동시간으로 상권 범위를 설명하는 애플바움의 법칙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구와 계산 방식에서 거리, 매장 면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애플바움 같은 경우에는 고객 점표를 찍는 거죠. 자점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상권 범위들을 규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상권의 인구를 계산할 수 있게 되고, 판촉이라든지 혹은 특정 상권의 매출액 같은 것들을 전략적인 결정, 예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몇 명 때문에 어떻게 됐다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8번의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29번, 넬슨이 제시한 입지 선정의 원칙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1번, 관할 상권 내에서 취급하는 상품, 점포 또는 유통단지의 수익성 확보 가능성 정도, 이런 것들은 상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측면 내에서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요인이니까 괜찮은 특징적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번, 점포가 많이 몰려 있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도, 이것은 누적적 흡입력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3번, 고립되어 있는 상권에 위치하여 다른 상권으로 고객이 유출되지 않은 독점성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넬슨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인 부분들보다는 양립성이라는 부분들, 상호 보완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중시했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개념적에서도 내용에서도 다뤘습니다만 단독 입지보다는 집합 입지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배웠었죠. 따라서 고립되어 있는 상권보다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으로써 상권 범위도 넓어지고 또 매출 자체도 증대될 수 있는 원칙적인 그런 이론들처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이 양립성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3번이 올바르지 않아요. 넬슨의 주장에 따르면. 4번, 경쟁점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감안 자점과 기존 점포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경쟁의 회피성 정도 부분들이고, 5번, 입지의 가격 및 비용 등으로 인한 수익성 및 생산성 정도, 이것은 경제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100원 했는데 100원 이상, 200원, 300원의 수익이 나는가, 경제성이 있는가 따져보는 겁니다. 30번, 크리스탈러에 의해 제안되고 로쉬에 의해 발전된 중심지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중심 상업지가 있게 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상권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경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점차 상권이 중첩이 되어지고 이 부분들이 안정화가 됨으로써, 즉 육각형의 형태가 됨으로써 가장 안정적인 그런 상권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죠. 가장 올바른 것, 1번, 도시 중심의 기능 수행 정도는 그 도시의 인구 규모에 비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번, 중심 도시를 둘러싼 배후 상권의 규모는 도시 규모에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고 가정을 했지요. 3번, 상업 중심지가 하나일 때 중심 기능을 제공받는 이상적인 배후 모양은 육각형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상권이라는 부분들이 단 하나가 존재하게 되면 경쟁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형이 되겠죠. 그런 상황 내에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건 육각형, 안정화된 거리다. 그래서 중심 상업지로부터 최대 도달 거리는 수요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최소 수요 거리와 동일한 형태들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4번, 중심지 기능의 도달 거리는 최소 수요 중심 거리를 초과하는 공간 구조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일치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대 도달 거리가 최소 수요 충족 거리보다 작아야 상업시설에 입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커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30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31번, 대형 소매점의 출점 형태 중 점포 확보를 위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내가 출점을 할 때 아예 건물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하지는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지속적 영업도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분명히 출점을 했는데 영업이 연장되어져서 계속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갈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어떤 영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영업이 연장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입지 여건이나 점포 구조 등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출점 조건이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을 가진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2번에 이미 출점되어 있는 기존 점포를 인수한 점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인수하는 방법들은
건물을 보유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건물주가 식당이 잘 돼요. 그럼 그 식당을 내가 영업하기 위해서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으면 그 해당 식당 계약한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 건물주가 그 식당을 경영하면 잘 되느냐? 안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잘 될 때에는 잘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면 계획 없는 그런 무작정의 상업 같은 그런 경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뭐 그렇지 않지만 확률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2번 상권 조사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못한 것은, 우리가 상권을 조사한다 라고 했을 때 이 과목에서 배운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들을 큰 챕터로 나눴을 때 상권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 상권을 위해 우리가 입지하게 되는데 이 입지란 무엇이고, 입지가 선정되면 출점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일련의 플로어의 챕터로 나왔죠. 그래서 상권의 개념부터 분석 방법, 영향 요인 이런 것들을 했고, 입지의 개념부터 입지의 영향 인자, 그리고 입지를 할 때 산업별로는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는지 등등을 했죠. 그 위에 이제 출점과 관련된 내용들이 플로어로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 상권에 대한 조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권이라는 것은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가 상권이 형성이 되는가, 그럼 그 지역에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권조사에 있었을 때 동그라미 1번, 자료조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 정보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구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당연히 믿을 만한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조사를 하게 되면 통계적인 결과를 가져올 텐데 이때 신뢰성과 확실성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신뢰성이라는 것은 반복된 그런 내용을 했다, 조사했다라고 했을 때 거의 유사한 혹은 동일한 결과들이 나오면 믿을만 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정보가 양국에서 치면 여기다 라고 하면 신뢰성은 있지만 정확성, 확실성적인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확성이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2번, 실질조사는 점두조사, 호별 방문조사, 경쟁점 조사 등과 같이 상권의 파악 및 도로 구조와 지역 특성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은 입지 조건 분석을 위해서 행하는 형태들을 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점두조사는 표본 집단을 임의로 구성하고 조사 대상을 추출한 후 조사 대상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구매 습관을 시계열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점두조사는 말 그대로 점포의 앞에서 고객들에게 그거 왜 샀어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물어보는 조사가 점두조사입니다. 여기서는 표본 집단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파란색을 좋아하는 집단 하면 모집단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파란색이 20대 남성이다. 그러면 그 20대 남성이 이제 모집단이 될 때 그 모집단에 추출될 수 있는 20대 남성은 모두 다 뽑힐 확률이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표본 추출이 될 텐데, 모집단 전부를 조사하면 정보는 정확하겠지만 비용이나 시간이 힘들기 때문에 모집단의 센서스 조사가 아니라 서베이를 하죠. 표본 조사를 해서 통계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의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의 신뢰성 구간이 있다, 오류 구간이 있다, 이런 통계들을 발표들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후에 조사 대상의 행위를, 중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변화를 확인했다는 거죠. 우리가 조사하는 것 중에 우리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패널. 이 패널 조사라는 것은 일정한 그 조건에서 변화되어졌을 때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 자체를 조사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아요. 4번, 경쟁조사는 경쟁 대상이 되는 점포나 쇼핑센터를 선정해서 시설 현황, 상품 구성, 영업 전략, 홍보 전략 등을 조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쟁을 조사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경쟁점을 조사한다든지 경쟁사를 조사한다든지 했을 때는 경쟁 우위를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있고요. 경쟁사와 나는 다르다는 점.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 차별화죠. 그래서 경쟁사와 나는 이것이 다르다라는 부분들로 부각을 해서 기업이 또는 점포가 고객들에게 포지셔닝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호별 방문 조사는 지도상의 일정한 상권 내에서 표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세대를 추출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표본 수가 많을수록 좋다. 당연하죠. 우리가 그 뭐 실제 시험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표본은 많으면 많을수록 모집단에 가깝기 때문에 정확성은 올라가게 됩니다. 정보만큼의 그런 정보의 정확성만큼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33번 출점할 점포에 대한 부지조사의 기본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점포를 출점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출점할 점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지의 계약관계의 적법성 봐야 되고요. 고객들이 와야 되잖아요. 인접성 그리고 접근성이라는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은 혐오시설이라든지 장애시설, 도로가 있다든지 하천이 지나간다든지 이런 시설들이 애로사항이 애로지역 같은 것들이 있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임일 수 있는 그런 누적적 흡입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도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소유권이나 소유자의 신용, 거래 당사자의 법적 자격, 그리고 토지 대장, 형태나 지목, 이건 부지와 직접적이고요. 수로 고합선, 당연히 장애물이기 때문에 부지조사에 직접적이고요. 상하수도, 전력, 가스 등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해서 출점했는데 가스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번도 타당한 내용이지만 4번 같은 경우에 점포를 건설할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지와는 직접적이지는 않죠. 부지를 잘 개발하는 그런 측면 내에서는 타당한 형태이기도 하지만 부지 자체만으로 봤을 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 소매 포화 지수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매 포화 지수는 소매점이 많이 출점했느냐, 포화 상태냐, 적게 출점했느냐, 포화 상태가 아니냐를 확인하는 지수죠. 1번 점포가 비슷한 전통적인 슈퍼마켓 등은 적용이 용이하지만 스포츠 용품이나 가구점 등 전문화된 점포에는 적용이 어렵다. 즉 전문화된 점포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한 상권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출점하고자 하는 점포들 간의 전체 면적에 소비하는 고객들의 소비 금액에 비교했을 때 많다 적다, 적으면 나도 출점해야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30제곱미터로 100제곱미터로 출점해야지를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매포화 지수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전문화된 그런 점포에서는 적용이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화된 점포가 포화인지 안 포화인지를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2번 지역시장의 총 가구수가 250가구, 특정 업체의 총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가구당 특정 업체에 대한 지출이 15만 원이라면 소매포화 지수는 37만 5천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은 아주 간단하죠. 먼저 매장 면적의 그런 특정 업체, 편의점은 편의점대로 특정 업체의 매장 면적 자체를 전부 다 더했더니 이렇대요. 그리고 총 가구 수가 250가구가 살고 있고, 그리고 그 가구당 지출에 해당 특정 업체에 지출하는 금액이 15만 원이래요. 이렇게 된다면 계산을 하게 되면 100분의 375000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0 두 개 지워지면 375000 37만 5천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소매포화 지수는 37만 5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3번 해당 지역의 잠재적인 판매 규모를 잘 예측해야 적정 수준의 매장 규모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IRS를 활용할 수 있고요. 4번 거주자들이 지역시장 밖에서의 쇼핑 전도나 수요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경쟁의 질적인 측면, 양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족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나요? 질적인 측면 당연히 못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다른 상권을 유출되거나 또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들은 시장 잠재력 지수인 MEP가 훨씬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이죠. 4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5번 소매 구매력의 조사 및 수요 측정 지표로 가구 구성원의 연령, 수, 인구 밀도, 유동성을 고려할 수 있겠지요. 35번 점포 운영의 한 형태인 노면 독립입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포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노면에 혼자 독립입지했다라고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 내에서는 그 지가나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지겠네요. 그러면 통상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요. 점포도 확장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리고 잘 보이는 가시성이 집합 입지에 있을 때보다는 좀 높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노면 독립 입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고 기꺼이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감안한 그런 상품 구성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1번 여러 업종의 점포가 한 곳에 모여있는 군집 입지와 달리 전혀 점포가 없는 곳에 독립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독립입지 소매점은 다른 소매업체들과 고객을 공유하기 어렵다. 공유할 수 있는 대상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2번 주거, 업무, 여가 등 다수의 용도가 물리적 기능적으로 복합된 건물을 말하며 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단순 개발이 아니라 상권과 함께 생활에 필요한 여러 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법이다. 노면 독립입지는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그 해당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출점을 결정하는 방식이고 해당 내용은 주거든 업무든 여가든 복합 용도로서 개발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배웠죠. 복합 용도 개발 그리고 지역 이거 배웠단 말이에요. 2번은 노면 독립 입지의 설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3번 중심시 가지보다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이 싸고 대형 점포를 개설할 경우 소비자의 일괄 구매를 가능하게 하지만 비교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매력적인 그런 소구는 하기 어렵게 되겠죠. 4번 다른 업체보다 비교 우위가 있는 확실한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성이 있는 업종 다른 업체와 비교 뛰어난 마케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적합하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5번 뚱뚱한 사람들에게 맞는 청바지를 파는 차별화된 점포 특정 상권 안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대형 슈퍼마켓 수많은 종류의 장난감을 판매하는 카테고리 킬러 등과 같은 목적 점포가 적합하다. 즉 내가 노면에 독립해서 입지하고 있더라도 기꺼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의 점포들은 이렇게 노면에 독립해서 입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면의 독립 입지를 선택을 할 때는 상당히 유의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36번 시장력이 약한 상태에서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출점 입지를 특정 지역으로 한정, 그곳에 집중적으로 점포를 개선하는 출점 전략은 뭐 시장 영향력이 약한다 그러면 해당 지역 내에서의 수익을 총 그런 매출액을 높이는 방법을 또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죠. 전제는 그렇게 시장력이 약한 상태에서 전체의 경비, 뭐 공급적인 부분들, 원가를 낮추는 부분들 이런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출점 입지를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도미넌트죠.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점포를 개선하는 전략은 3번 도미넌트 전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도 우선 전략이라는 것은 시장의 자점이나 자사나 혹은 제품 같은 것들을 알리는 거죠. 다각화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전자업체가 의류를
기업을 인수했다. 그럼 서로 다른 거잖아요. 이게 다각화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잘하는 것을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권 변화하듯이 그런 소비자들의 기호가 변화하기 때문에 신상품을 내놓거나 혹은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37번 도심 입지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전통적인 도심 상업지역을 말한다. 도심 입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급 백화점, 고급 전문점 등이 입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상업 집적지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고객 흡입력을 지니게 되죠. 쇼핑센터 내에서도 핵심 점포, 핵점포로서 백화점이 많이 놓이게 되고요. 2번 도심 입지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왕래하며 오피스타운이 인근 지역에 발달해 있고 지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비싸죠. 3번 도심 입지는 최근 부도심, 외곽 도심의 급격한 발달, 신도시 개발되듯이 이제 급격한 발달과 중상류층의 거주지 이전, 교통체증 등의 원인으로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흡입력이 떨어진 편이라고 보고 있고요. 4번 도심 입지의 상업활동은 많은 사람들을 유인, 대중교통의 중심지로서 도시 어느 곳에서든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도심 입지는 지역의 핵심적인 상업시설을 가지고 있고 자세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계획성 있게 입지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획되어져서 일관된 그런 계획하에 만들어지는 것 쇼핑센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당연히 이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도심 입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몰리니까 몰리는 거예요. 한양으로 가면 장사가 잘 되겠지. 그럼 몰려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런 상업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계획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37번의 답은 5번이고요. 38번 점포가 특정 상권에 입지할 때 업종이나 업태에 따라 입지 의존형인지 또는 상권 의존형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 상권 자체의 전체 범위에서 경영을 하느냐 혹은 고객이 직접 보여야지 또 와야지 영업을 하느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시계성의 중시 혹은 비중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입지 의존형인지 상권 의존형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상권 자체로 의존해서 운영을 하는 업종이나 업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상권이라는 것은 그 상권 내에서 내가 영업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즉 택배업이 이에 부합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성 자체는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택배할 때 전화로 하니까. 입지 의존형 같은 경우에는 입지에 의존해야 되죠.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시계성에 따라서 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8번에서 요구되어지는 업종은 2번 택배업입니다. 39번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입지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입지는 고객의 동선과 주변 여건에 따라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동적, 공간적, 시간적 개념인데 비해 입지 선정은 전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다. 이건 우리가 상권의 입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입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개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적인 성격이라면 입지를 선정하는 활동은 동적이다라고 단 한 줄로서라도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거 나왔는데 이건 바뀌었잖아요. 입지와 입지 선정이라는 내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걸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일반적으로 소매업에서 좋은 도심 입지라 볼 수 있는 위치는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거나 유도인구가 많은 지역, 지역에 적응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는 누적적인 어떤 생활 그런 판매도 가능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많다면. 3번 입지에 따라 엄청난 매출과 이익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점포의 위치는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전략은 장기, 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기간 내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깼는데 마음에 안 들어 딴 데 가야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4번 한 시기에 좋았던 장소라도 시간 흐름에 따라 나빠질 수 있고 나빴던 장소도 상황이나 시간 흐름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5번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도시 입지, 자연환경, 토지 이용, 인구 및 가구, 도시 내부 구조, 도시권력, 도시기능 등에 대한 입지 조사도 해야 되겠죠. 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같은 것들도 확인하거나 토지 이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구매를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분석할 요인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40번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방법 중 확률적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정 지역 내의 다수 점포 중에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쇼핑 장소로 선택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의 점포 선택이라도 확정적이 아니라고 확률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즉 무언가 구매했을 때 꼭 거기 있는 것을 구매하게 되면 확정적 고객, 충성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확률은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충성이든 충성이지 않은 등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거리적인 영향력 정도는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는 거죠. 2번 허프는 1960년대 초 처음으로 상권을 추정하기 위한 확률적 모형을 소개했는데 소비자의 특정 점포에 대한 효용은 점포 크기의 비례, 점포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3번 허프 모델에 의한 지역별 또는 상품별 잠재 수요는 특정 지역의 잠재 수요의 총합, 특정 지역으로부터 계획지로의 흡입률. 이거는 지역별 상품별 잠재 수요가 아니죠. 이거 바뀌었네요. 신규 점포의 예상 매출액은 지역별 인구 또는 세대수, 업종별 또는 점포별 지출액으로 예측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 해당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용어로 보고 바로 풀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3번 문항의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신규 점포 예상 매출액이죠. 그럼 3번 문항의 두 번째 줄 보면 특정 지역의 잠재 수요의 총합, 잠재 수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점포의 예상 매출액의 그런 계산 방식에 적합한 변수죠. 특정 지역으로부터 계획지로의 흡입 정도의 비율, 당연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3번 문항의 첫 번째 줄 끝을 보면 지역별 상품별 잠재 수요는 당연히 네 번째 줄 중간 보시면 지역별의 인구는, 세대수는, 또 업종 또는 점포별 지출액은 현실적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바뀌었다 해서 3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M&L 모형은 상권 내 소비자들의 각 점포에서 개별 쇼핑에 대한 관측 자료를 이용, 선택 확률은 물론 시장 점유율, 상권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고요. 루이스 선택 공리라는 것은 뭐 뒤에서도 뭐 기출문제에서 계속 언급이 됩니다만 상대적인 효용에 따라서 이제 결정적인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이론이지요. 4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애플바움이 제시한 유추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 출점을 한다고 했을 때 유사한 또 혹은 동일한 업종을 통해서 상권을 유추해서 매출액은 얼마일 거야? 라고 계산해 볼 수 있는 건데 1번 분석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을 토대로 특성이 다른 여러 점포를 반복적으로 분석하여 공통 요인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비효율적이지만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습니다. 유추법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포를 선정을 하고요. 그 해당 점포가 가지고 있는 상권 내를 데이터 내에서 자신이 그냥 이 체크리스트처럼 임의로 만드는 형태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으로 유추를 하는 과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액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번은 유추법에 대한 타당한 설명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애플바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CST 기법을 통해 가지고 물어보아서 고객이 어디에서 왔는지 점을 찍어 가지고 그 상권의 범위들을 또 정할 수 있게 되고 오는 지역, 오지 않는 지역은 왜 안 오는지, 오는 지역은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계획의 정보도 제공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4번에 대한 내용들도 CST에 관련된 문제들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42번 다음 쇼핑센터의 종류에서 편리함과 오락성을 겸비한 유형을 올바르게 선택한 것은
뭐 편리함도 있고 오락성도 있다라고 하면 테마나 페스티벌 센터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5번과 6번 그리고 1번 네이버후드 센터도 그러한 시설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1, 5, 6이 타당한 답이 됩니다. 파워센터는 전문 할인점 있죠. 카테고리 킬러. 그 같은 분야에서 나는 전문적인 그 해당 품목을 다루고 할인율도 그 관련된 그런 할인점들보다 더 저렴하게, 이게 이제 카테고리 킬러의 형태인데, 이런 카테고리 킬러의 전문 할인점들이 모여 있는 것이 파워센터죠. 아울렛 센터는 의료와 관련됐고, 커뮤니티 센터는 사회활동 시설들을 일컬어질 수 있는 센터들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선택될 수 있는 것은 1번, 5번, 6번, 5번이 답이 됩니다. 43번, 입지의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접근성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고객이 얼마나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요소를 접근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도로 패턴, 상태, 장애 등의 요소를 평가해서 접근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3번, 시장이 한정되거나 고객 충성도가 높을수록 점포 외관의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고객 충성도가 높다는 건 그 점포에 다시 방문할 확률은 상당히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외관의 영향을 받을 확률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늘상 가듯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주차시설의 양, 질,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지, 교통 편의 시설 등은 점포 전체적 접근성의 중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교통량이 많은 입지라도 정체나 시설의 특성 등에 의해 점포 접근성이 제한되기도 할 수 있죠. 아무리 교통량이 입지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의 그 쇼핑이나 활동에서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재방문할 확률은 또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되죠. 44번, 상권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권 내에 있으며 각 사람들의 거주지, 이동 목적 등은 무엇인지 분석해야 되고요. 2번, 고객 스포팅은 점포나 쇼핑센터를 위해 고객 거주 지역을 파악하는 것으로 자료는 CRM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요. 고객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으니까. 3번, 고객들이 제시된 상권에서 얼마나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잠재 고객을 조사한 인구 통계 자료도 필요할 수 있죠. 사람이 몇 명 사느냐, 인구는, 소득 수준은,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지요. 4번,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특정 유형의 상품이나 점포에 대한 총 시장 잠재력의 일부만 한 점포의 성과로 실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이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게 되겠죠. 5번, 비슷한 점포를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유추할 수 있으며 다른 정보 수집 방법에 비해 가장 정확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추한 것이 정확성이 다른 어떤 분석 방법보다 높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정확성이 가장 높다고 한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올바르지 않은 거네요. 45번, 다음의 경우 채소 구매 점포 선정을 위해 허프 모형을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가장 올바른 모형은, 성욱이 집 인근에는 채소 가게 2곳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형 할인 매장이 입점 3곳이 되었다. 기존에 위치했던 상점 중 가는 10m 떨어져 있고 크기는 100제곱미터이며, 간단하죠. 일단 상욱이라는 분이 어디에 있는가, 일련의 가상 공간을 찍고요. A라는 곳은 가는 10m 떨어져 있대요. 그럼 10m. 그리고 크기는 100제곱미터. 나는 150m 떨어져 있는데 매장의 면적은 1500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새롭게 입점하는 대형 할인 매장은 300m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 면적 매장은 30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각각의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대형 할인 매장이 입점하는 바람에 기존 가상점과 나상점은 최소 가격을 할인 판매하고 있어 새 상점의 가격 차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즉 대형 할인 매장에 오니까 기존의 이 매장들도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할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적인 메리트는 아직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리와 매장 면적을 감안한 민감도 모수는, 민감하다는 건 가격이 조금만 낮추더라도 반응을 보이고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안 사는 이런 것들이죠. 모수는 동일한 크기로 반비례한다고 본다. 해서 모수의 값은 거리든 면적이든 다 1로 보자는 겁니다. 그럼 뭐 우리가 뭐 여기에다가 뭐 제곱을 한다든지 뭐 세제곱을 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놔두면 돼요. 그대로 계산하는 거죠. 1번 보면 대형 할인 매장이 입점하기 전에는 가상점이 나상점보다 더 선호되었다라고 했는데 전체 중에 가상점의 선호도의 비율 정도만 따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먼저 전체이기 때문에 뭐 모수가 1이기 때문에 10분의 100 더하기 150분의 1500 이렇게 되겠네요. 분의 10분의 100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가가 선택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00이고 이렇게 가산이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50에서 15만 제거를 해서 분모를 갖게 하게 되면 100 하면 10분의 200분의 10분의 100이 되죠. 요거 100을 지워주면 2가 남고요. 이렇게 되면 10도 지워지면 2분의 1만 남죠. 이렇게 되면 0.5네요. 그러면 가가 0.5면 나는 선택이 어떻게 돼요? 0.5 그대로 되죠. 왜? 1이 돼야 100%니까. 그래서 가와 나는 확률상 같네요. 선호되는 부분들이. 1번은 가상점이 나상점보다 더 선호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 허프 모형으로 더 선호되는 상점을 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지금 필요했어요. 계산하는데 당연히 필요 없이 그냥 계산했으니 틀렸네요. 3번 최소 매장만 감안할 때 대형 할인 매장은 가와 나 상점에 비해 더 선호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분모가 더 많아졌죠. 분모를 한번 또 적어보면 가 상점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00 더하기 150분의 1500 더하기 300분의 3000 하고 10분의 10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전체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되게 되면 분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계산식을 하게 되면 10, 100, 여기도 100, 3이 주어지니까 1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0분의 여기도 10을 주어줘야 되니까 100이네요. 10분의 100. 그래서 10분의 300이 되고 10분의 100이죠. 그러면 10 지워주고 100 지워지면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가가 3분의 1이에요. 이제 나의 경우를 보면 10분의 100이 아니라 10분의 300분의 150에 1500이죠. 그러면 150 지워지면 10 남고 1 남죠. 이건 10이고 그리고 10 지워지면 30이 남고요. 그리고 여기 10이기 때문에 30분의 10에서 지워지게 되면 3분의 1이 남죠. 3분의 1 이렇게 남게 되겠네요. 이게 나고요. 다 같은 경우에도 10분의 300분의 3000이죠. (300분의 3000)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일단 300을 지워지게 되면 10이 남네요. 똑같이. 그리고 요거 지워지게 되면 30 남죠. 30분의 10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 같네요. 그쵸? 그렇게 된다면 3번의 문항에 최소 매장만 감안할 때 대형 할인 매장은 가와 나상점에 비해 더 선호될 수 있다가 아니라 모두 같다 해야 타당하겠네요.
4번 매장 크기와 거리를 절충해서 나상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모두 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틀렸네요. 5번 허프 모형으로는 성우기가 어떠한 점포를 선택하게 될지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 맞죠? 모두 같기 때문에 어디 갈지는 모른다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상권 분석에 대한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문제를 풀고 몇 개를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나왔는지 또 그 단원 이외에 또 연계되어지는 단어는 무엇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학습,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중요하죠. 문제를 많은 것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정리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복습 부탁드리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